미국 은행의 SLR 국채 면제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캐쳐입니다. 중동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또다시 트럼프의 리딩방 장세가 시작이 됐다. 트럼프가 본인 소셜에 이란을 향해서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그를 죽일 생각이 없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또 충격 발언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가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엄청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SC 직후에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 트럼프식 협상 방법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관세 당시에도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오면서 압박을 주다가 향후에는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전략을 좋아하는 트럼프로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려는 리스크를 지려고 하진 않을 거다. 하지만 더 좋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셜과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법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중동의 전쟁 일단락이 나기 전에는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장세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동태를 살피면서 보수적으로 시장 흐름을 체킹하시는 게 이번 주에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시진핑은 중동의 충돌을 우려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거다. 미국에 대응해가지고 중동을 도와주겠다라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발언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의 흐름은 그 누구도 확언할 수 없고 트럼프는 언제나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숨죽이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는 새벽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 거기서 파월의 입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핵심 위원들이 향후 2025년에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예측하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둘 중 하나다. 올해 한 차례 인하를 생각하냐, 두 차례 가장 최적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는 새벽 FOMC에서 꼭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것은 미국은 소비 경제다. GDP의 70%가량이 소비가 차지하는데 5월에 소비지표 소매 판매가 올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무려 전월 대비 0.9%나 감소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조정과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조금 서두를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파월도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기 때문에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우리가 좀 귀추를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연준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나온 소식을 보면 연준 이사회가 오는 25일 날 SLR 개정 회의를 개최하겠다. SLR이란 무엇이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즉 은행들이 보유한 자본 대비해서 자산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SLR 완화를 지금 추진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SLR 완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유동성 완화 정책인데, 그것을 지금 25일날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트럼프 관세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보류하고 동결하고 있지만 침체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비가 망가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표면적인 카드가 아니라 뒷단에서 유동성 경색을 막아줄 수 있는 SLR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도 해당 규제 완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국 은행의 SLR 국채 면제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헤이즈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 SLR 규제가 완화되면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고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번 달 말에 논의가 된다라는 거. 물론 M2의 흐름 또한 상방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SLR 규제 완화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
경기.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든 것은 팩트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방법을 언제도 썼었냐.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나면서 금융기관들이 도미노로 무너지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BTFP를 가동하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216조 원의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위기를 잠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어떻게 흘러갔었냐. 장기적인 크립토 윈터로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연준이 BTFP 도입하면서 유동성 공급해주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고 나스닥 또한 이런 엄청난 장기적인 하락을 끝내고 연준이 BTFP를 도입한 시점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때도 어땠습니까? 연준이 금리 올리면서 양적 긴축 QT 진행하면서 긴축하고 있다가 그 긴축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유동성 공급해서 살려줬다라는 거. 지금도 뭡니까? 금리 표면적으로는 동결하려고 하지만 뒤에서는 SLR 규제 완화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정색을 해소시키려는 연준의 계획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개별 시장 이슈로 넘어와서 어마어마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본인 X의 미국 상원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온라인에서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한 미국의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소식이 들렸고 미국 자본주의의 최상위 의사결정자인 스콧 베센트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2030년까지 3조 7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번성하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달러의 위상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경제로 유입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윈윈이며 스마트하고 친혁신적인 입법의 결실이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재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이 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양영빈 기자에 따르면 유난히 한 항목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예금을 스테이블코인 자산군에 포함했다.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초대형 메이저 은행들처럼 연준의 지급준비금 계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마스터 연준 계정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금 이자도 받으면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권리다. 근데 그런 것은 MMF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권리를 스테이블코인에게 부여한다라는 거. 연준과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서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장기적인 시장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둥닷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가동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실증을 허용하겠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정식 제도권 수용과 채택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전송 볼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실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송금하고 주고받는 이런 상용화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점 매우 크립토 시장 큰 방향성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예고했던 JP 모건도 SEC와 함께 자본시장의 온체인화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어떤 자본시장 상품을 온체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즉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지금 파일을 키워가려는 JP 모건의 의도를 볼 수가 있고 코인베이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 SEC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승인되면 코인베이스는 토큰화된 주식을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중개할 수 있고 향후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매매할 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SEC에 준비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최근 발행한 가치 스테이블 코인인 JPMD 토큰을 어디에 출시하려고 하냐?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레이어 2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 JP모건과 코인베이스가 이 토큰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수면 아래에서 규제기관과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관세와 국제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밸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토큰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토큰화 시장, 이 두 개가 같이 커지고 확장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 성장과 블록체인 혁신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관들에게 제약을 걸었던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승인을 하려는 모습. 몇 주 내에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이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ETP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의 허브인 만큼 영국 기관들이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마어마한 기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스페인의 초대형 은행 중 하나인 BBVA 같은 경우에 부유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최대 무려 1% 3%도 아니라 7%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포트에 넣어놔서 해칭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면서, 이러한 초대형 금융기관 또한 비트코인을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본인들이 피하지 못하면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초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사실이 미국의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재무전략 채택 행렬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폴드 홀딩스부터 DDC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타오알파 PLC, 영국에 상장된 비난즈 같은 경우 모두 지금 다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로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이런 기업들은 개인들처럼 초단타 레버리지 잡아가지고 단타 치려고 비트코인 비축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재무자산의 하나의 자산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기업과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몇 개씩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SEC는 최근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리플과 솔라나에 대한 현물 ETF 제한 관련해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고, 이런 움직임 언제도 보였습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로 출시되기 전에 대중 의견을 SEC가 수렴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로 최종적인 승인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SEC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절차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의 가장 큰 크립토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의 개인 투자자 거래량 또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미국은 기관과 기업들의 자본이 아닌 개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지정학적인 불안으로 비트코인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도 오히려 물량을 더욱더 크게 매집하면서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었을 때의 패턴과 비슷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의 델타 흐름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미결제 약정 델타는 단기 고점 부근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조정장 바닥 구간에서는 미결제 약정 델타가 음수 구간에 위치를 하는데,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미결제 약정이 지금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 있고 음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직 4월부터 시작된 상승의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불안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만 잡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기술적인 조정과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추세를 완전히
안전시키는 움직임은 현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최근 만들어준 단기 상승 추세를 일단 지지하고 104K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수렴 하단 부분을 오늘 종가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지지 구간이 102K까지는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상방이냐 대세 하방이냐 이러한 방향성이 나오려면 5월 달부터 만들어줬던 이 박스권 하단 부분 100K를 이탈을 하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주지만 않는다면 지정학적인 이슈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금 박스권 위를 시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염두를 해놔야 되는 건 지금 선물 시장에 이런 식으로 102K 부근의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세력들은 한 번 더 가격을 흔들어 주면서 이 102K에 있는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격을 올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100K 부근에는 이렇다 할 롱 물량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02K 정도까지 눌리더라도 이 물량을 정리해주고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무빙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비트코인 고래들은 오히려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줬던 이 4월 달보다도 더 많은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축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이 가격 횡보하고 조정을 받음에도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홀딩하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확실히 4월을 기점으로 저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가야 되는 중요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넓게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MVIV 지스코어 이 노란색 사이클 탑 시그널을 언제나 사이클 막바지 고점에서는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나서 시즌이 종료가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상승장이 시작했던 이후로 아직까지 이러한 시그널 구간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올해 하반기 내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즌 종료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아직 마지막 한 방이 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과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하고 2020년 이후로 무려 전체 공급량의 30%가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는 누가 찍냐? 미국의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에 위기가 나올 때마다 돈을 찍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위상과 달러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중에 채굴될 수 있는 건 5%도 채 남지가 않은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거.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한하게 발행되고 공급량이 5년 만에 30%나 늘어나는 이런 종이 지폐를 무엇으로 바꿔놔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차원, 기관, 기업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이 남아도는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화폐 현상의 본질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왜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수많은 폭락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